저는 그날 제 아들이 제 인생을 통째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석입니다. 평생 구청에서 일했고 남들에게 큰 소리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손에 남의 돈 묻히지 않고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는 인사과 직원이 건네준 서류보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와 조용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사람 인생은 조용히 살겠다고 마음먹는다고 조용해지지 않더군요. 특히 자식이라는 존재가 끼어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 아들 민재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반듯했어요. 제가 술을 안 마시니 아들도 술을 멀리했고 제가 거짓말을 싫어하니 아들도 그러려니 믿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 그 한마디가 제 자존심이었고 제 인생의 보상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아들이 더 자주 생각났습니다. 아, 이제는 민재가 내 뒤를 이어가는구나.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고 저는 별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서 태석 씨는 복이 많아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지요. 사실은 속으로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집에 올 때 눈을 잘 못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늘 괜찮아요인데 얼굴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들은 저녁을 먹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식탁 위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사업이라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공무원으로 살아온 저는 사업이란 단어만 들어도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에게는 정직함처럼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설마 나를 속이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 입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때 아들의 눈에 순간 빛이 번쩍했는데 저는 그걸 희망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목표를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다는 걸요. 처음엔 크게는 아니고요. 아버지, 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아들은 프린트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숫자와 도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읽기 싫어서였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준비했다는데 의심하면 내가 너무 못난 아버지처럼 보일까봐.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민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크게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거야.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좀 믿어줘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저는 그 목소리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제 불안을 묻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직금 일부를 정리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민재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갚겠다는 말이 저에게는 양심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이 더 바빠졌고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제가 귀찮은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먼저 전화도 잘 못했습니다. 아들이 일에 집중하는 거라고 저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야. 바쁘다는 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지. 그렇게 제 머릿속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약 10분 장치. 그런데 어느 날 밤,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강태석 고객님, 대출 상담 진행 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대출이라니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퇴직한 뒤로는 어디에도 제 이름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이상해졌나 싶어서 안경까지 닦아가며 봤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내 이름으로 장난을 치는 건가?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재.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바쁘겠지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함이 손끝까지 내려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려다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그랬을 리 없다는 제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착각을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을 거의 못 자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조용했는데 제 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설마가 앞으로 제 인생을 몇 번이나 무너뜨릴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저는 더 끔찍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은행 봉투였습니다. 대출 약정서라는 글자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도 안심해버렸습니다. 은행 봉투를 뜯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대출 약정서, 담보 설정, 상환 일정, 저는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서 그 단어들이 내 이름과 함께 찍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면 아내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나는 아들에게 당한 거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35년 인생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받더군요. 아버지, 그 목소리가 너무 태연해서 저는 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 지금 어디냐? 아, 잠깐 바뀝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제 말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아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데요? 저는 봉투를 쥐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직접 들어야겠다.
1시간 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들은 봉투를 보는 순간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시간 주세요. 잠깐. 그 단어가 왜 그렇게 잔인한지 아십니까? 잠깐이 쌓이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저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대출을 왜 받았냐? 아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살려고라는 말이 너무 절박해서 범죄가 아니라 사정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 아들을 여기서 몰아붙이면.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제 분노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절반이 제 인생을 날려버릴 줄도 모르고요. 사업이 생각보다 빨리 돈이 필요했습니다. 곧 큰 계약이 들어옵니다. 그때 다 갚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은 왜 가져갔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대출이 제 이름으로는 안 나와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정상적인 길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한 번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이번만 막아주자. 부모의 마음이란 참 무섭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됩니다. 제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아들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형, 이번 주 안으로 입금 더 안 되면 끝이야. 담보 더 잡아. 내 아버지 집 있잖아. 저는 그 문장을 눈으로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담보 더? 지금도 이 정도인데 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 앞에서 울던 아들이 누군가에게는 담보 더 잡을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끝이야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빚입니다. 늪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아들의 죄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자 연체가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연체. 대출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체라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곳 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요. 저는 그날 제 통장 잔액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바닥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연체 안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화면을 돌려 보여주는데 숫자들이 칼날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대출 금액, 이자, 납입일, 연체 표시. 제 이름이 너무 또렷해서 더 끔찍했습니다. 이거 제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서류상으로는 인감과 서명이 모두 확인되어 진행된 건입니다. 저는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인감. 그 단어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도 방향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그 어떻게가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해하면 덜 아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떤 이해도 배신을 덜 아프게 만들지 않더군요.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잠깐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거짓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은행 좀.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에 큰일이 들어왔다는 걸. 그날 밤 민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 지금까지 받은 돈 어디에 썼냐?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정리 중입니다. 지금은.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나한테 거짓말하면 너는 끝이야. 그 말이 나오면서도 제 속은 울고 있었습니다.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정말 끝낼 수 있을까? 부모는 그 끝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그걸 압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저는 아들이 프린트로 보여줬던 사업 계획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그 종이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예상 월 15%.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월 15%.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민재가 처음 돈을 요구하던 날, 제 질문을 기다리며 눈빛이 번쩍이던 순간, 그 눈빛은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넘어온다는 확신. 제가 그 확신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국 아들의 방에서 인감도장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숨겨둔다고 숨겨둔 그 도장이요. 케이스 옆에는 또 다른 인감도장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아내 이름이 적힌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보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인감도장 하나로도 모자랐던 겁니다. 민재는 이미 다음 단계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 서랍을 여는 순간 묘하게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냄새도 아니고 오래된 책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장 케이스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아내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준비였구나.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민재야, 이게 뭐냐? 아들은 방 문 앞에 서서 도장을 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더군요. 저는 그 짧은 변화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혹시 몰라서.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혹시 뭐를 몰라서.
집이 하나 더 날아갈까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한테 대출 받은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이름까지 쓰려고 했냐? 그 순간 아들의 눈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저도 방법을 찾으려고. 방법. 저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도둑도 방법을 찾습니다. 사기꾼도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매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저는 매번 같은 구덩이에 발을 넣고 있는 걸까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만 막으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물리면 다 끝입니다. 다 끝. 그 말은 제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저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재가 운동회에서 상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날 새벽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부모님 집 추가로 잡으면 됩니다. 아니요, 아직 어머니는 모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모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아내를 속인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은행에서 등기 우편이 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집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그 뜻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미 연체가 반복되었습니다. 추가 담보 없이는 어렵습니다. 추가 담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추가 담보라니요. 이미 집이 담보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발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이 집은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킨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이 날아가면 나는 뭐가 남지.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라. 빚이 총 얼마냐?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5억입니다. 제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처음 대출이 3억이었는데 이미 5억이었습니다. 이자에 이자 붙고 투자금이 막혀서.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멈출 줄 모릅니다. 중간장치. 그날 새벽 아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민재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힘들다더라. 그 말 한마디가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시작이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민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잠깐만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면 됩니다. 저는 그날 제 아들이 저를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의를 돌린다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실제로는 불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입니다. 잠깐만 넘겼다가 다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저 죽으라는 겁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죽는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부모는 약해집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여기서 밀어내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또 밀리면 끝입니다. 민재야.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아들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안전하게만 살았잖아요. 저는 기회가 필요했다고요.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안전하게만 살았다고. 저는 35년을 새벽같이 출근하며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그게 안전한 삶입니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재 씨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형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수미. 저는 119를 부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고소했어야 했나. 저는 그날 제 이름이 붙어있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경매일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붙은 서류 한 장이 제 35년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집은 숫자로 환산됐습니다. 최저 입찰가 원.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민재는 5살이었습니다. 마루를 뛰어다니며 우리 집이다 라고 외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집을 숫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경매 당일 저는 일부러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낙찰 완료.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사진, 민재의 초등학교 상장, 제 퇴직패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는 그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던 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습니다. 태석 씨 집이 왜 저래?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체면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빨리 넘기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버틸 돈이 어디 있냐?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에서 제가 듣게 된 소문 하나가 제 심장을 다시 찔렀습니다. 강태석 씨가 무리하게 투자했다더라. 저는 그날 제 인생이 거짓말 하나로 덮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무리한 투자로 집을 날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태석 씨가 노후 자금 다 날렸대. 공무원 하면서도 욕심 많았다더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소문의 출처는 결국 민재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아직도 침묵하는 게. 그날 밤 저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에요. 제가 다 뒤집었으면 끝이에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끝내겠다는 거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재를 고소한 투자자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도 공범 아닙니까? 그 말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기록, 통화 내역, 투자 계좌 흐름. 민재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경찰에 진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문장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저를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재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당신도, 이 집도.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재는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왔을 때 아내는 그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괜찮다고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투자 사기, 사문서 위조, 사기 대출. 뉴스에는 이름이 가려졌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구치소 면회를 갔을 때 민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줬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뒤 집도 없는 작은 전셋집에서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남은 재산은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에게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미 제 인생을 다 줬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선택입니다. 몇 달 뒤
민재가 출소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제 유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가져갔다. 믿음은 내가 버렸다. 이제 남은 건 내 책임이다. 민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물에는 부탁이 없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집이 아니었다. 양심이었다. 부모를 속인 사람은 결국 돈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잃은 나무는 어디에도 설 수 없습니다.